여러분, 저는 올해로 105년을 살았습니다. 한 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저는 수많은 탄생과 죽음을 목격했고, 기쁨과 비탄이 한 사람의 얼굴 위에서 교차하는 순간들을 수도 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 오랜 세월 속에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을 가장 천천히 그리고 가장 깊이 죽이는 것은 병이 아닙니다. 칼도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방향을 잃은 사랑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한 여인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50년 가까이 알고 지낸 분이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그분은 74살이었고 슬픔만큼은 누구보다 진실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버스를 타고 남편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비가 와도 무릎이 아파도 겨울 바람이 살을 에어도 하루도 거르는 법이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처음에 그것을 깊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저 역시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채 지나지 않아 그분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마치 남편 곁으로 돌아가려고 스스로 서둘렀던 것처럼 저는 그 죽음 앞에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를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슬픔은 인간의 것입니다. 눈물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슬픔이 소화되지 않은 채 몸속에 고이면 그것은 서서히 독이 됩니다. 혈압을 올리고 면역을 무너뜨리고 뇌를 잠식하고 마침내 살고자 하는 의지마저 꺼뜨립니다. 여러분, 제게 물어보십시오. 100년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70대 이후의 삶에는 반드시 끊어야 할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겉으로는 사랑처럼 보이고 때로는 예의처럼 보이고 어떨 때는 당연한 슬픔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것들은 살아있는 사람의 남은 날들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위로를 가장한 달콤한 말이 아닙니다. 저는 105년을 살면서 아름다운 거짓말보다 불편한 진실이 더 많은 생명을 살렸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70대 이후 반드시 끊어야 할 6가지 습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습관들을 끊는 일이 왜 떠나신 분에 대한 가장 깊은 사랑인지에 대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혼자 남겨진 분이 계십니까? 자녀에게 짐이 될까봐 전화 한 통 드리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혹은 매일 아침 눈을 떠도 오늘을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부디 조금만 더 들어주십시오. 100년을 살아온 노인의 이야기를 딱 오늘 하루만 첫 번째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습관은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감정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나 100년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저는 압니다. 사랑도 방향이 잘못되면 사람을 해친다는 것을 남편을 먼저 보낸 아내가 매일같이 묘소를 찾아가는 모습을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직후의 슬픔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통과해야 할 강입니다. 그 강을 건너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강을 건너지 않고 강 한가운데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날이 가도 달이 가도 해가 바뀌어도 그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첫 번째 위험한 습관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극심한 슬픔 상태에 오래 머물면 몸속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본래 위기 상황에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만성적으로 높은 수준이 유지되면 면역계를 무너뜨리고 심장을 약하게 만들고 뇌 속의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를 서서히 손상시킵니다. 슬픔이 깊을수록 몸이 먼저 무너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신이 아픈 것이 아닙니다. 몸이 함께 아픈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일 묘소를 찾아가는 분들께 여쭤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 가야만 그 일을 만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묘비 앞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에도 있고 밥을 먹을 때도 있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속에도 있습니다. 사랑은 장소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분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묘소에 다녀오는 것을 하루의 첫 번째 일과로 삼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웃들도 자녀들도 그것을 말리지 못했습니다. 슬픔 앞에서 누가 감히 그만하세요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2년이 지나면서 그분의 몸은 눈에 띄게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릎 관절이 나빠졌고 식욕이 줄었고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그분은 버스 정류장 앞에서 쓰러지셨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그리움이 여러분의 오늘을 집어삼키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떠난 분은 여러분이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오늘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드시고 햇볕 아래 천천히 걸어가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이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기억 속에 간직하십시오. 가슴 속에 품으십시오. 그러나 제발 무덤 앞에만 두지는 마십시오. 두 번째와 세 번째 습관은 따로 떼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 두 가지는 마치 쌍둥이처럼 함께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혼자 남겨진 분들이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재산도 아니고 건강도 아닙니다. 바로 밥상 앞에 앉을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잃어버리는 것이 문 밖으로 나갈 이유입니다. 제가 5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제자가 있었습니다. 총명하고 부지런하며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먼저 보내고 난 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음 몇 주는 자녀들이 찾아와 밥을 챙겨주었지만 바쁜 살림에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떠난 후 그는 혼자 남겨진 부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앉던 밥상에 혼자 앉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냥 굶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 끼, 그 다음에는 두 끼, 그리고 어느새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그의 얼굴은 별빛처럼 꺼져 있었고 말수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그는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피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뇌과학자들은 오래전부터 말해왔습니다. 노인의 뇌는 규칙적인 영양 공급이 없으면 급격히 쇠퇴한다고. 특히 단백질과 비타민 B군, 오메가3 지방산이 부족해지면 신경세포 사이의 연결이 약해지고 기억력과 판단력이 먼저 무너진다고. 밥을 굶는 일은 단순히 배가 고프고 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뇌에게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 드셨습니까? 어제 저녁은요? 혼자라는 이유로, 귀찮다는 이유로, 입맛이 없다는 이유로 끼니를 대충 때우거나 아예 거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부디 이 말을 기억해 주십시오. 잘 드시는 일은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먼저 떠나신 분에 대한 예의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자신을 위해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따뜻한 국 한 그릇이라도 제대로 드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밥을 거르는 것과 함께 찾아오는 또 하나의 그림자는 바로 외출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혼자 남겨진 분들이 점점 집안에만 머물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두 사람이 함께 걷던 골목이 눈에 밟히고 함께 앉던 벤치가 마음을 찌르고 지인들의 시선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스스로 네 벽 안에 갇히는 것을 선택합니다. 처음에는 며칠, 그 다음에는 몇 주, 그리고 어느새 몇 달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햇빛은 단순한 빛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햇빛을 받으면 뇌에서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세로토닌은 우리가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물질입니다. 이것이 충분하지 않으면 우울감이 깊어지고 수면이 무너지고 작은 일에도 눈물이 납니다. 하루 30분, 아니 그것도 어렵다면 10분만이라도 밖으로 나가 햇빛 아래서 계십시오. 그것이 어떤 약보다 강력한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100년을 살아온 제가 지금도 매일 아침 바깥을 걷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집안에 머무는 것은 슬픔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닫힌 공간 안에서 슬픔은 희석되지 않고 더 짙어집니다. 사람의 온기, 바람의 감촉,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 이 모든 것이 우리 몸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들을 스스로 차단하지 마십시오. 문을 여십시오. 신발을 신으십시오. 한 발짝만 내디디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네 번째 습관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에게 전화를 먼저 건 것이 언제입니까? 오래된 친구에게 안부를 물은 것이 언제입니까? 혹시 전화기를 손에 들었다가 바쁠 텐데 귀찮아하겠지, 나 때문에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라는 생각에 다시 내려놓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저는 105년을 살면서 동양의 어르신들이 가진 아름다운
덕목을 많이 보았습니다. 인내, 헌신, 자기 희생. 그런데 그 덕목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때 그것이 얼마나 큰 비극이 되는지도 보았습니다.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마음, 그것은 분명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지나쳐서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단절시켜 버리는 것, 그것은 더 이상 덕목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천천히 지워나가는 일입니다. 제게 50년 넘게 알고 지낸 벗이 있었습니다. 학식도 깊고 성품도 곧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몸이 약해지면서 그는 하나씩 연락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임에 나가지 않았고 그 다음에는 전화를 받아도 짧게 끊었고 마침내는 아무도 먼저 연락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유를 물었더니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힘들다는 것을 알리면 다들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치매가 급격히 진행되어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고독이 그의 뇌를 가장 빠르게 잠식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에 걸쳐 진행된 세계 최장기 인간 발달 연구에서 연구진은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인간의 건강과 수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콜레스테롤 수치도 운동량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인간관계의 질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고립, 즉 혼자 남겨진 채 아무와도 연결되지 않는 상태는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몸을 해친다고 밝혀졌습니다. 외로움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체의 문제입니다. 혈압을 올리고 면역을 깎아내리고 뇌의 노화를 가속시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스스로를 고립시킵니까? 저는 그 이유를 압니다. 짐이 되기 싫다는 마음, 거절당할까봐 두렵다는 마음, 내 슬픔을 드러내는 것이 약해 보인다는 생각,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침묵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침묵은 품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결국 여러분의 남은 날들을 ඝ을가먹습니다. 자녀에게 전화 한 통 드리십시오. 오래된 친구에게 문자 하나 보내십시오. 잘 지내니? 라는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밀 때 세상은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연락을 끊은 채 혼자 기다리는 것은 아무도 여러분을 찾아오지 않는 것에 대한 이유를 스스로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나누는 것은 짐을 지우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에게도 선물입니다. 부모의 목소리를 듣는 것, 부모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 그것이 자녀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여러분은 아마 모르실 것입니다. 침묵은 때로 위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진짜 위험은 혼자 모든 것을 끌어안고 쓰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위험은 내가 괜찮지 않을 때 괜찮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에서 옵니다. 연결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연결은 생존입니다. 그리고 70대 이후의 삶에서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5번째 습관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저는 먼저 한 가지를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추억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는 것,
사랑했던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은 인간이 가진 가장 고귀한 능력 중 하나입니다. 저 역시 105년의 세월 속에서 수많은 기억들을 가슴에 품고 삽니다. 젊은 날의 패기,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눈 웃음,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어느 봄날의 오후, 그 기억들은 제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힘이 되어줍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그 추억에 관한 불편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추억은 방문하는 곳이지 거주하는 곳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분은 집안의 모든 것을 남편이 살아있던 그 순간에 멈춰 놓았습니다. 남편이 앉던 의자는 아무도 앉지 못하게 했고 남편이 쓰던 찻잔은 선반 위에 그대로 두었으며 심지어 남편이 마지막으로 읽던 신문도 접힌 채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그 신문 옆에 앉아 남편과 나눴던 대화를 혼자 되새겼습니다. 그이는 이 기사를 보면 뭐라고 했을까? 그이가 살아있었다면 오늘 우리는 어디를 갔을까? 처음에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그분의 삶은 그 멈춰진 시간 속에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웃음이 사라졌고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이 사라졌으며 마침내 오늘 하루가 무슨 요일인지조차 중요하지 않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살아있었지만 사실상 남편이 떠난 그날에 함께 멈춰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50대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를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기억 속에 단단히 가두어 놓으면 그 시절이 영원할 거라고. 그러나 100년을 살고 난 지금 저는 압니다. 과거를 붙잡으려 할수록 오히려 현재를 잃는다는 것을. 과거는 이미 완성된 그림입니다. 그것은 아름답고 소중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그 그림 속으로 들어가려 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입니다. 내면의 정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음을 하나의 정원으로 비유하곤 합니다. 그 정원에는 살아있는 나무도 있고 이미 죽어버린 나무도 있습니다. 죽은 나무를 추억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 그늘 아래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를 기억하는 것은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죽은 나무에만 물을 주고 살아있는 나무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있는 나무들도 하나씩 말라 죽어갈 것입니다. 마음의 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억에만 마음을 쏟고 오늘을 외면하면 오늘이라는 나무가 서서히 시들어 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정원 안에는 죽은 나무들만 가득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께 추억을 버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고 아름다운 것을 버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딱 하나입니다. 추억은 가끔 꺼내어 바라보는 사진첩처럼 다루십시오. 그 사진첩을 손에서 놓지 않고 하루 종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서랍에 소중히 넣어두고 오늘의 창밖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이야기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70대의 삶에도 80대의 삶에도 심지어 90대의 삶에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소소한 기쁨들이 남아 있습니다. 처음 가보는 찻집에서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오랜만에 만난 손자의 웃는 얼굴, 창문으로 들어오는 가을 햇살의 온도, 이런 것들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채우는 것들입니다. 제가 살아온 105년 중에서 가장 오래 사신 분들을 떠올려 보면 그분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작은 것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날씨가 어떤지, 저 꽃은 무슨 이름인지, 손자가 배우고 있다는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그 작은 호기심들이 오늘을 살아갈 이유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과거는 우리를 위로하지만 오늘만이 우리를 살아있게 합니다. 추억은 뿌리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뿌리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이라는 줄기가, 오늘이라는 잎사귀가 있어야 비로소 나무는 숨을 쉽니다. 6번째이자 마지막 습관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가장 오래 망설여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른 어떤 습관보다도 우리의 자존심 깊은 곳을 건드리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00년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야기 중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약해 보일 것 같아서, 자녀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이 나이에 우울하다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그 마음을 저는 압니다. 우리 세대는 그렇게 자랐습니다. 아프면 참고, 슬프면 사귀고, 힘들면 혼자 이겨내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눈물을 보이는 것은 나약한 것이고, 도움을 구하는 것은 체면을 잃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역시 한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아내를 먼저 보내고 난 뒤 몇 년간 깊은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강의를 하고 책을 쓰고 사람들 앞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혼자 방 안에 있을 때 저는 때로 아침이 오는 것이 반갑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랫동안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라는 체면 때문에, 나이든 어른이라는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을 입 밖에 내는 순간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그 침묵이 저를 얼마나 오래, 얼마나 깊이 갉아먹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벗 하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요즘 어때요? 진짜로? 그 한마디에 저는 그만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참아온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말하는 것이 나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못하는 것이 나를 부수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우울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 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우울과 슬픔은 성격이 약해서가 아니고 삶을 잘못 산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뇌 속의 신경 전달 물질이 변화하고 호르몬 균형이 무너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씩 잃어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오래전부터 복균 우울증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공중보건 문제 중 하나로 지목해 왔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상당수가
우울 증상을 경험하지만 그중 치료를 받는 비율은 극히 낮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것만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나는 요즘 괜찮은가? 진짜로 만약 괜찮지 않다면 내일 아침 가장 먼저 가족 중 한 사람에게 그 말을 꺼내 보십시오. 말하기 어렵다면 문자라도 좋습니다. 나 요즘 좀 힘들어라는 그 짧은 한 문장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주변에 털어놓을 사람이 없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정신건강 상담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하는 가장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잘못 놓인 자존심에 대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진짜 자존심이란 무엇입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이 자존심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자존심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인정하며 필요한 도움을 구할 줄 아는 데서 나옵니다. 쓰러지지 않는 것이 강한 것이 아닙니다.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 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 누군가의 손을 잡는 것, 그것이야말로 100년을 살아온 제가 배운 진짜 용기입니다.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려 하지 마십시오. 그 짐을 내려놓는 것이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남은 날들을 더 온전하게 살기 위한 선택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6가지 습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매일 묘소를 찾아가는 것, 끼니를 거르는 것, 집 안에만 머무는 것, 스스로 연락을 끊어버리는 것, 과거의 추억에만 매달리는 것, 그리고 슬픔을 혼자 견디려 하는 것. 이 6가지는 모두 겉으로는 사랑처럼 보이고 예의처럼 보이고 강인함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것들은 하나같이 살아있는 사람의 오늘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단 한 번도 여러분의 슬픔을 가볍게 여긴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아픔, 그 깊이를 저는 압니다. 100년을 살아오면서 저 역시 그 아픔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슬픔은 통과해야 할 강이지 그 안에서 살아야 할 집이 아닙니다. 그 강을 건너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건너도 됩니다. 중간에 멈춰서서 울어도 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건너야 합니다. 왜냐하면 강 건너편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오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마시지 못한 따뜻한 차가 있고 아직 나누지 못한 이야기가 있고 아직 받아보지 못한 손자의 전화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황혼이라는 단어를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노년을 하루의 끝 빛이 사라져가는 시간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황혼은 하루 중 가장 조용하고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 시간 속에서 처음으로 진짜 자기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시간. 저는 70대 이후의 삶이 바로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빛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깊고 조용한 빛이 드리우는 시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 중에 혼자 남겨진 분이 계십니까? 오랫동안 슬픔 속에 머물러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이 말들이 마음 어딘가를 건드리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는 그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 숨을 쉬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삶은 여러분에게 아직 할 말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조금만 더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먼저 떠나신 분들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더 슬퍼할수록, 더 오래 애도할수록 그것이 더 깊은 사랑의 증거라고.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감히 다른 이야기를 드립니다. 떠나신 분에 대한 가장 깊은 사랑은 그분의 무덤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닙니다. 끼니를 거르고 방 안에 홀로 앉아 우는 것도 아닙니다. 떠나신 분에 대한 가장 깊은 사랑은 남겨진 내가 오늘 하루를 건강하고 평온하게 그리고 품위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창문을 여십시오. 밥을 드십시오. 신발을 신고 바깥으로 한 걸음 내디디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 한 통 하십시오. 그것이 이미 훌륭한 삶입니다. 그것이 이미 충분한 사랑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의 전부는 결국 이 한 문장으로 모입니다. 삶은 요란한 축제가 아닙니다. 삶은 조용하고 고요한 흐름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오늘 하루를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드시는 밥 한 그릇이 소중합니다. 오늘 걷는 골목길의 바람이 소중합니다. 오늘 나누는 짧은 안부 한마디가 소중합니다. 그 소중한 것들이 모여 한 사람의 삶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이 모여 하나의 완성된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디 오늘도 내일도 그 이야기를 아름답게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주변에 친구가 없는 여자가 있습니까? 혹은 당신 자신이 그런 사람입니까? 사람들은 그런 여자를 보면 조용히 판단합니다. 성격이 이상한가 봐. 왜 저렇게 혼자 다닐까? 뭔가 문제가 있겠지.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하며 친구가 많을수록 건강한 사람이라고. 혼자인 여자는 어딘가 결핍되어 있거나 세상과 제대로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나 나는 지금 그 믿음을 정면으로 반박하려 합니다. 나는 105년을 살았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살았고 전쟁을 겪었고 대한민국이 폐허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시끄럽게 웃고 떠들며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이들, 그리고 조용히 혼자 자신의 길을 걸었던 이들. 세월이 흐른 뒤 어느 쪽이 더 깊은 삶을 살았는지는 명백했습니다. 친구가 없는 여자가 무섭다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그녀가 무서운 이유는 그녀가 이상해서가 아닙니다. 그녀가 무서운 이유는 그녀는 이미 당신이 아직 겪지 못한 것들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침묵은 공허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많은 배신과 상실과
피로가 쌓이고 쌓여 만들어진 단단한 내면의 언어입니다. 그녀는 관계를 몰라서 혼자인 것이 아닙니다. 관계의 진짜 무게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혼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왜 혼자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어떤 것들을 통과해 왔기에 저 자리에 서 있는가? 라고 묻습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친구 없는 여자의 내면에 담긴 5가지 심리. 이것은 그녀를 분석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잘못된 눈으로 한 인간을 바라봐 왔는지를 돌아보는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침묵 뒤에는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의 무게를 조용히 존중하는 것. 그것이 내가 한 세기를 살며 배운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 나는 사람을 믿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심으로 대하면 진심이 돌아온다고 믿었습니다. 마음을 열면 열수록 더 깊은 관계가 만들어진다고 확신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30살에 가지고 있던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그 믿음을 조금씩 그러나 반드시 시험에 들게 합니다. 나는 전쟁 중에 가장 가까운 벗을 잃었습니다. 단순히 죽음으로 잃은 것이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해 서로를 버려야 했던 순간들, 믿었던 사람이 다른 선택을 했던 그 순간들, 그 기억들은 총상보다 더 오래 남았습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선의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은 두려움 앞에서, 생존 앞에서 결국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선택한다는 것을,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다면 친구 없는 여자의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그녀가 처음부터 마음의 문을 닫고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문을 활짝 열었던 사람입니다. 진심을 다해 먼저 다가갔고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자신을 내어줬으며 상대가 힘들 때 밤새 곁에 있어줬던 사람입니다. 그녀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린 문으로 들어온 것이 배신이었습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2번, 3번, 그리고 또 한 번. 믿었던 친구가 등 뒤에서 이야기를 퍼뜨렸고 힘든 시절에 먼저 손을 놓은 것은 상대편이었으며 자신이 약해졌을 때 곁에 남아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상처들은 처음에는 슬픔으로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혼란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주 고요한 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에게나 문을 열지 않겠다고. 이것을 사람들은 냉정하다고 부릅니다. 상처받은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인간관계에 실패한 사람이라고 낙인 찍습니다. 그러나 나는 묻고 싶습니다. 불에 한번 데인 사람이 불을 조심하는 것이 실패입니까? 거친 파도를 겪은 항해사가 폭풍 앞에서 신중해지는 것이 겁쟁이입니까? 그녀가 문을 닫은 것은 사람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105년을 살며 내가 확신하게 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상처받은 사람이 가장 조용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조용함은 공허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없이 넘어지고도 다시 일어선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한 침묵입니다. 그 침묵 앞에서 왜 그렇게 혼자 있어요?
라고 묻는 것은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에게 왜 그렇게 조심스러워요? 라고 묻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녀의 닫힌 문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이 왜 닫혔는지를 먼저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오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감정을 그냥 지나치는 사람과 타인의 감정을 자기 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전자는 관계 속에서 비교적 가볍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후자는 다릅니다. 그들은 옆 사람이 슬프면 자신도 슬퍼지고 옆 사람이 불안하면 자신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누군가 힘들다고 말하면 그 말이 자신의 가슴 안에 그대로 내려앉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공감 능력이라고 부르며 칭찬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이면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능력이 얼마나 사람을 소진시키는지를 나는 젊은 시절 한 제자를 기억합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친구가 울면 같이 울었고 친구가 힘들다 하면 자신의 일을 제쳐두고 달려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조용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에 나오지 않았고 연락을 줄였으며 결국에는 아무와도 가깝게 지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왜 저렇게 됐을까? 성격이 변한 거 아닐까? 나는 그녀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사람들을 만나고 나면 며칠 동안 일어나지 못해요. 그 사람들의 감정이 제 안에 다 들어와서 빠져나가질 않아요. 저는 제가 느끼는 것인지 그 사람이 느끼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나는 그녀가 냉정해진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살아남으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감 과부하란 바로 이것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능력이 너무 예민하게 발달한 나머지 관계 자체가 하나의 소진 과정이 되어버리는 상태. 그런 사람에게 인간관계는 기쁨이기 이전에 소모입니다. 만남이 끝난 뒤 며칠을 회복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 한마디가 가슴 안에서 수십 번 반복되고 혹시 내가 상처를 줬을까? 혹시 내가 잘못 말한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밤새 이어집니다. 그러니 그들은 선택합니다. 가까워지지 않는 것을.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30대의 나는 이것을 나약함이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90을 넘기고 100을 바라보며 나는 비로소 이것의 진짜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섬세함입니다. 이것은 타인의 세계를 자신의 피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거리를 두는 것은 겁쟁이의 도주가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형태의 자기 보살핌입니다. 세상은 자꾸 더 많이 연결하라고, 더 많이 열라고, 더 많이 나눠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그릇이 이미 가득 차 넘치고 있을 때 더 받아들이는 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파괴입니다. 친구 없는 여자가 당신의 연락을 피한다면 그것이 당신을 싫어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내면을 조용히 회복하는 중일 뿐입니다. 그 회복의 시간을
존중하십시오. 그것은 그녀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이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연인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내가 105년을 살며 목격한 가장 깊은 상처는 연인과의 이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우정의 붕괴였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혹은 아주 천천히 등을 돌리는 순간 그 상처는 연애의 이별보다 훨씬 더 오래, 훨씬 더 깊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관계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연인과의 관계에는 언제나 이별의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시작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그 가능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정은 다릅니다. 우정은 조건 없이 시작되고 아무런 계약 없이 깊어지며 어느 순간부터는 가족과 다름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정이 무너질 때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상실은 가장 큰 흉터를 남깁니다. 나는 내 생애에서 그런 순간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동료가 단 한 번의 오해로 등을 돌렸을 때, 내가 가장 힘든 시절에 가장 가까웠던 이가 아무런 말 없이 사라졌을 때 처음에는 분노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슬픔이,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상하고도 공허한 감각이 남았습니다. 무언가 내 안의 중요한 부분이 그 사람과 함께 사라져버린 것 같은 느낌, 그것은 단순히 한 사람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관계 안에서 내가 믿어왔던 세계 전체가 흔들린 것이었습니다. 친구 없는 여자 중 많은 이들이 바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혼자였던 것이 아닙니다. 그녀에게도 오래된 친구가 있었습니다. 밤새 전화를 붙들고 이야기를 나눴던 사람, 서로의 가장 못난 모습까지 알고 있었던 사람, 이 세상에서 단 한 명만은 진심으로 나를 이해해 줄 것이라 믿었던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싸움으로, 오해로, 혹은 그냥 삶이 달라지면서 그 상실 이후 그녀는 다시 시작하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새로운 관계를 원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깊은 골절을 겪은 뼈와 같습니다. 외형적으로는 회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자리는 여전히 예민하고 같은 방식으로 부딪히면 또다시 부서질 것이라는 것을 몸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가까워지기 직전에 멈춥니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잃을 것이 많아진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두고 말합니다. 마음을 열어야지. 언제까지 과거에 붙잡혀 있을 거야. 새 친구를 사귀면 되잖아. 그러나 그 말들은 골절된 다리를 가진 사람에게 그냥 뛰면 되잖아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고통은 의지로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기억하는 상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그녀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지 않는 것은 삶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는 그 깊이의 상실을 겪지 않기 위한 가장 인간적인 자기 방어입니다. 그 방어를 비겁함으로 부르지 마십시오. 그것은 한번 깊이 사랑했다는 증거이며
그 사랑이 얼마나 진지했는지를 보여주는 흔적입니다. 진짜로 사랑해본 사람만이 진짜로 잃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고슴도치를 아십니까? 등에 날카로운 가시를 가진 그 작은 동물. 추운 겨울밤, 고슴도치들은 서로의 온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은 그 자리. 그 거리가 가장 아프지 않으면서도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위치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인간관계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나는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가시가 많은 고슴도치일수록 온기에 대한 갈망도 그만큼 깊다는 것을. 친구 없는 여자를 겉으로만 보면 그녀는 혼자가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영화를 보고 혼자 여행을 떠납니다.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누군가의 위로를 구하지 않으며 누가 연락을 해도 선뜻 나오지 않습니다. 그 모습만 보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혼자가 편한 사람이라고, 관계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본다면 전혀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그녀의 내면에는 누구보다 깊은 연결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냥 스쳐가는 관계가 아닌 서로의 가장 솔직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관계. 함께 있을 때 아무 말 없이도 편안한 사람. 내가 무너졌을 때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존재. 그녀가 원하는 것은 많은 친구가 아닙니다. 단 한 명이라도 진짜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진짜를 찾는 과정이 너무 많이 그녀를 다치게 했습니다. 진심으로 다가갔더니 이용당했고, 속마음을 보여줬더니 소문이 났으며, 믿었더니 배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배웠습니다. 원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 법을, 갈망을 숨기는 법을, 혼자서도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는 법을.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면 그 갈망은 다시 올라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그녀는 가끔 생각합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무 이유 없이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아프다고 말했을 때 달려와 줄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생각들을 그녀는 오래 붙들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 오래 붙들면 아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덮어버립니다. 내일 할 일을 생각하거나 책을 펼치거나 잠을 청합니다. 나는 그 모습이 강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이 가장 쓸쓸한 형태의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갈망하면서도 갈망을 드러내지 않는 것, 원하면서도 원하지 않는 척하는 것, 외로우면서도 외롭지 않은 것처럼 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것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인지 해본 사람만 압니다. 내가 100년을 넘게 살며 가장 안타깝게 여기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는 연결을 가장 간절히 원하면서도 그 연결로 인해 가장 많이 다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관계를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만 상처 없는 온기가 존재하는지를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뿐입니다. 그 확인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일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약속이 아니라 시간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판단 없는 시선으로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 자신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어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선뜻 나 자신으로 살고 있다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역할을 부여받습니다. 딸로서, 학생으로서,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직장인으로서 그 역할들은 하나씩 쌓이고 쌓이고 또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무게 아래에서 정작 자기 자신은 사라져버립니다. 여성은 이 무게를 특히 오랫동안 특히 조용히 견뎌온 존재입니다. 나는 긴 세월 동안 많은 여성들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가족이 먹고 나서야 자신이 먹었고, 가족이 자고 나서야 자신이 잠들었으며, 가족의 꿈을 위해 자신의 꿈을 조용히 접었습니다. 그것이 미덕으로 불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희생이 곧 사랑이라고 불리던 시대가. 그러나 그 희생을 치른 사람의 내면이 어떠했는지를 묻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을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그녀는 문득 깨닫습니다. 나는 지금껏 내가 아닌 사람으로 살아온 것은 아닐까?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는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 질문이 한번 시작되면 쉽게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선택합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더 이상 기대에 맞추어 살지 않겠다고, 더 이상 불편해도 웃지 않겠다고, 더 이상 원하지 않는 자리에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앉아있지 않겠다고. 그 선택이 주변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입니다. 갑자기 모임에 나오지 않고 연락이 뜸해지고 예전처럼 맞춰주지 않으니까요.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요즘 이상해졌어. 왜 저렇게 혼자만 있으려 하지? 예전엔 안 그랬는데. 그러나 그녀는 이상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진짜 자기 자신이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의도적 고독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것. 수음에서 벗어나 고요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다시 듣는 것. 타인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기준으로 하루를 살아보는 것. 그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 만에 찾아온 자기 존엄의 회복입니다. 나는 백세를 바라보던 어느 새벽, 홀로 창가에 앉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껏 얼마나 많은 날들을 진짜 나로서 살았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날들을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어 살았는가. 그 두 숫자의 차이가 생각보다 너무 커서 오랫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결심했습니다. 남은 날들만큼은 반드시 나로서 살겠다고. 친구 없는 여자가 혼자를 선택했다면 먼저 이것을 생각해 주십시오. 그녀는 지금 그 결심을 하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속도로 살아보려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그 여정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그 고요함을 함부로 흔들지 마십시오. 자신으로 살기로 결심하는 날 진짜 삶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늦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확히 그 사람에게
맞는 때에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함께 5가지 이야기를 걸어왔습니다. 반복된 배신으로 스스로 문을 닫은 여자, 타인의 감정을 너무 깊이 느껴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여자, 가장 소중했던 우정이 무너진 뒤 다시 시작할 용기를 잃어버린 여자, 겉으로는 혼자이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 진짜 연결을 갈망하는 여자, 그리고 모두를 위해 살다가 마침내 자신을 위해 살기로 결심한 여자. 이 5 이야기는 사실 5명의 서로 다른 여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사람 안에 공존할 수 있는 5가지 삶의 층위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목소리를 듣고 있는 당신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105년을 살았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내가 배운 것들 중 가장 단단하게 남은 것은 이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남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살아남는 방식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는 너무 쉽게 타인의 삶의 기준을 들이댑니다. 왜 친구가 없냐고, 왜 혼자 있냐고, 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냐고. 그 질문들은 선의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의가 때로는 가장 날카로운 상처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들은 결국 이런 말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방식은 잘못된 것이라고. 당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의 범주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그러나 정상이란 무엇입니까? 누가 그 기준을 정했습니까? 나는 한 세기를 살며 수없이 많은 삶의 형태를 보았습니다. 시끄럽고 활기찬 삶도 보았고 고요하고 내밀한 삶도 보았습니다. 그 어떤 삶도 다른 삶보다 더 가치 있거나 덜 가치 있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태가 아니라 깊이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과 함께 했느냐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얼마나 진지하게 살아냈느냐였습니다. 친구 없는 여자는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다만 우리보다 조금 더 일찍 혹은 조금 더 혹독하게 삶의 진실과 마주한 사람입니다. 그 마주함이 그녀를 조용하게 만들었고 그 조용함이 주변 사람들에게는 낯설게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 안에는 우리가 아직 다 잊지 못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설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존중을 원할 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께 한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당신 주변에 혼자인 여자가 있다면 오늘만큼은 왜 혼자냐고 묻지 마십시오. 그 대신 조용히 그녀의 곁에 앉아 주십시오.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언가를 해결해 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 자신이 그 여자라면 나는 지금 이 말을 당신에게 직접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다만 이 세상이 얼마나 쉽게 사람을 상처 입히는지를 너무 잘 알게 된 것 뿐입니다. 그 못이 당신을 고독하게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그 못은 동시에 당신을 누구보다 깊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공허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온 시간들이 켜켜이 쌓여 만들어진 내면의 언어입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다시 문을 열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속도로 당신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리에서 당신만의 방식으로 이 세상과 이어지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105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확신합니다. 인생은 시끄러운 축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조용한 이어짐입니다. 그 조용한 이어짐 속에서 당신의 삶이 오늘도 아름답게 계속되기를 바랍니다.